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 2부를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18회죠. 예. 저희가 아까 오전에는 이제 에듀테크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도시락을 먹고 오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슬로건부터 시작해서 체계를 갖춰서 이제 좀 관람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2부 시작은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슬로건부터 한번 제가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슬로건은 교육이 미래다라고 하는 되게 단순한 문구이지만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는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미래 교육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기술 발전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교육적인 적용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걸 좀 화두로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주시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교육계에 대두되고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변곡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이자 기회가 왔죠. 교육이 바뀔 수 있는. 그리고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부족하나마 제가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조금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오전에 이제 에듀테크 중심으로 봤는데 우리 대성생 같은 경우는 아까 실감형 콘텐츠 VR 콘텐츠에 흠뻑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 VR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저희 혜성생과 함께 근데 독도를 VR 안경을 끼고 그다음에 실제 실감형 그런 놀이기구 같은 장치에 올라타서 한번 독도를 관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근데 여러 곳을 방문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VR을 저희가 맨 처음에 접한 건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성쌤이랑 같이 컨텐츠도 개발하고 했었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개발했냐면 2개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왼쪽과 오른쪽 눈에 맞게 이제 안경에다 이제 종이 사진을 붙여서 VR을 연출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VR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오큘러스나 VR 이제 체험 안경을 쓰고 이제 보게 되는데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떤 뭐라고 하죠? 착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효과들을 이용해서 가상의 현실을 실제 현실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 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업 공간에는 VR과 AR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 교육의 한 가지 방향으로서 되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의해서 제한되었던 그런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감형 콘텐츠들이 가능해졌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용해서는 과거의 공룡시대로도 갈 수가 있고 VR을 통해서는 미세먼지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가상현실 스포츠실에서 축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기 어려운 익스트림 스포츠도 경험할 수 있죠. 그런 것 측면에서는 참 기술의 발전이 우리 교육의 모습을 많이 바꿔왔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 오전에 우리 대성쌤이 공간혁신, 그린 스마트 스쿨에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공간에 관한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지금 가장 이제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건 이동형 교실이 이제 거기 박람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포항 지진 때 학교가 이제 금이 가서 학생들이 다 이동식 교실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박스랑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좀 달랐던 점은 이런 첨단 장비, 에어컨부터 스마트 칠판, 그리고 커다란 창문. 그래서 실제 교실보다 실제 교실과 똑같은 그런 환경을 좀 구축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꿈꾸는 삶이 자연인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막, 컨테이너
모듈러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본 거는 이 모듈을 쌓으면 학교의 공간도 가변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의 구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조금은 새로운 수업 방식이나 교육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실제로 모듈러 교실 안에는 여러 가지 스마트 교실 환경, 와이파이부터 유무형 콘텐츠까지 다 구비가 된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저도 인상 깊었던 게 그 이동식 교실을 한 층으로 쌓는 게 아니라 2층, 3층, 4층까지 쌓을 수 있었고요. 이게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학생들의 이런 학령 인구 변화도 많고 고교 학점제로 학습의 공간도 되게 유연해져야 되는데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물리적인 공간의 제약들도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미래에는 좀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저희 가능성을 봤고, 저희가 또 이제 그 부분 못지않게 교사로서 좋은 수업, 교사 학습 방법에 대한 측면도 고민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학교의 수업의 모습이 달라질 것 같다. 우리 대성 선생님이 예상하셨는데 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셔요. 근데 교육 박람회에 갔더니 근데 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과가 바로 수학과 영어입니다. 근데 수학, 영어 이런 관련된 콘텐츠들이 특히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습을 도와주고 맞춤형 진단, 개별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앱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격차나 학력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상황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전에 이제 미네르바 스쿨로 이제 마이크로 스쿨, 이제 미래 퓨처 스쿨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 스쿨은 어떤 실패 사례로서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면 그때 제기됐던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제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교육에 있어서 개인 맞춤형 학습,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역할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변화했죠. 직접 교수자의 역할을 하던 거에서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촉진자, 지원자, 그리고 정서적인 학생들의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교사의 역할은 다각화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영어 수업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가 영어의 아이들 출발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영역별로 회화가 약한 아이가 있고 듣기가 약한 아이가 있고 문법이 약한 아이가 있는데 그걸 개별 지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런 영어 학습에 좀 도입이 된다면 좀 더 맞춤형 학습에 있어서 좀 효과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제 약간은 이제 들뜬 마음에서 막 두서없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소프트웨어 AI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좀 놀이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후에 보면서 이제 융합의 관점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 교육, 근데 메이커 교육을 보게 됐는데, 우리 또 대성 선생님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잖아요. 그 메이커 교육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거랑 실제로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해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실제 생활의 문제점에 적용을 해서 그걸 해결해보는 경험은 아이들의 그런 역량 신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박람회에 갔더니 이런 예를 들면 그 자기가 3D 프린터로 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래밍 해보고 어떤 환경에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한번 경험해본다면 아이들이 학습에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인가요? 그때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가 이제 처음 시작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소프트웨어 교육은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교사 중심의 활동 수업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키트에 의존한 수업이 되는 거죠. 사실상 생활 속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지만 문제 상황은 항상 던져지는 형태였는데, 오늘 제가 교육박람회에서 의미 깊게 본 것은
기존의 키트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이커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는 융합교육이 또 도입이 됐고, 우리 대성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양한 소재들을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제공된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노작교육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람회에 가면 좋은 학습 교구도 우리가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골판지로 만든 오토메타라든가 무동력을 움직이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재봉틀이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른 점이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도안을 하면 그게 재봉틀이 그거를 이렇게 다 제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다면 옷을 이렇게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좀 색다른 경험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조금 사용성이 불편했거든요. 학생들이 다룰 때 키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가격 대비 경고성도 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오늘 그 본 거는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모듈화되어 있다. 잘 제품화되어 있다. 교육용 제품으로 잘 가공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창의성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성쌤이 또 화두를 던진 게 있었잖아요. 우리 교육 현장에 이런 점들은 좀 아쉽다, 적용하기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어주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런 기술이 중심이 되고 거꾸로 이제 교사가 약간 중심에서 소외가 된다거나 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그래요. 제가 아주 고지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그리고 그 에듀테크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더 좋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에 저희가 이제 아까 문제의 의식을 갖고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한 거는 사람이 빠졌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빠졌다. 기업들의 어떤 아이디어는 번뜩였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녹여낼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었죠.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구글의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소개하기에는 좀 시간이 다소 부족한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사실은 요즘에 이제 원격 수업 상황에서 이제 외국의 기업에 이제 기반한 이제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이제 지속성,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활용성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실명을 또 거론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들의 유료화 정책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갑자기 먹통이 된다든지, 아니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되지 못한다든지, 또 이제 학생들의 정보나 교사들의 정보가 이제 무분별하게 취득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제 되게 동의하는 게, 학생들의 학습 이력이 그 플랫폼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학생의 여러 진단이나 평가 자료로서 의미가 있고, 또 그게 빅데이터가 된다면 우리 교육과정이나 여러 측면에 시사하는 바가 큰데, 외국의 그런 플랫폼에 의존하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의 학생들의 교육 자료를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예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조금 이게 이제 요즘에 현대의 세계 시민 시대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까 아쉬웠던 부분, 너무 기술 중심적이다. 사람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배려, 사람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문제 제기로 저희가 이제 외산 플랫폼에 대한 우려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것 측면에서 저희들 스스로가 그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도 에듀테크 콘텐츠 지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만에도 훌륭하신 장학사님이 그런 업체들과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의 요구와 또 그 기업에서 또 생각하고 있는 기술과 그런 접목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가능성을 찾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대성생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
바라는가요? 바라는 점. 죄송합니다. 근데 우선은 오늘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많은 교사들이 그 참여가 좀 제한됐고, 근데 온라인으로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그게 실제로 보는 거랑 체험해 보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장이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교사 전문적 공동체라든가 이런 교육과 조금 더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필요하겠다. 아까 말하고 좀 이어지나요? 우리 대 선생님이 마무리까지 훈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학교 현장과 우리 또 에듀테크 업체나 또 미래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는 교육청들, 다 그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기를 저희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교육이 미래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